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5년 전에 평생 사이좋게 살아온 남편과 사별했죠. 갑자기 혼자가 되어 외로운 마음을 드라마 보는 재미로 극복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기엔 아까워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써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하느라 온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남편과 둘이 작은 집으로 이사해 살게 됐죠. 그 집에서 10년 가까이 살다 위암에 걸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워낙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에 처음엔 정말 막막하더군요. 그런 혼자만의 삶에 적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둘이 살던 집에 혼자 남겨지자 정말 외로웠거든요. 특히 저녁 때가 되면 더 그랬어요. 예전엔 저녁 먹고 과일 깎아 먹으면서 남편이랑 같이 TV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혼자 외롭게 밥 먹고 덩그러니 앉아있다 보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낙이 되어준 게 바로 막장 드라마였네요. 남들은 너무 자극적인 얘기라고 욕하기도 하지만 저한텐 그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의 복잡한 관계, 배신과 복수, 음모와 반전. 그런 걸 보다 보면 외로움도 있고 집중에 몰입하게 됐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먼저 떠난 남편도 혼자 남았다는 서러움도 다 있고 그저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만 가득했죠. 그러면서 길게만 느껴지던 혼자만의 시간도 쏜살같이 흐르는 마법을 경험하게 됐답니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이죠.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들들 볶는다거나 되바라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지고 노는 내용을 보면 감정이입해서 주인공과 함께 흥분하기도 했네요. 저도 며느리가 있으니까요. 물론 제 며느리는 그런 드라마 속 악역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끔 서운할 땐 있었거든요. 명절 때도 잠깐 들렀다 가고 평소에도 안부 전화 한 통 없고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곤 하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죠. 혼자 사는 시어머니에게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없진 않았거든요. 그맘때 제가 자주 보던 드라마가 특히 자극적이었어요.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가 온갖 음모를 꾸미더니 재산을 다 넘겨받곤 본색을 드러내는 내용이었네요. 그런데 또 그게 아예 현실에서 없는 얘기도 아니라서 더 집중하게 됐죠. 요즘 TV를 보다 보면 폐륜에 관한 더 충격적인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현실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다 보니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저런 독한 것! 하면서 혼자 흥분하고 다음 회가 궁금해서 꼭 챙겨보게 됐죠. 솔직히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제 며느리를 떠올리기도 했어요. 가끔 차가운 눈빛이나 무뚝뚝한 말투가 신경 쓰일 때면 혹시 쟤도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날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저녁에 하는 일일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에 수면제를 몰래 타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차라리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 이라는 며느리의 독백이 흘러나왔죠.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도 있었다는 뉴스를 본 다음이라 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나쁜 년. 시부모가 뭘 잘못했다고. 혼자 TV에 대고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늦은 시간에 올 사람이 없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터폰을 봤더니 아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는 아들이 무슨 기념일이나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왔으니까요.
엄마 저예요. 근데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고 떨리는 것 같았죠. 문을 열어주니 아들이 들어왔는데 첫눈에 봐도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눈은 충혈돼 있고 평소에 항상 깔끔하게 면도하고 다니던 얼굴이 듬성듬성 자란 수염으로 더 심란해 보였네요. 어머나 민수야,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얼굴은 왜 그렇게 엉망이고? 하지만 아들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입을 꾹 다물고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서도 한참을 고개 숙이고 말없이 가만히 있더군요. 그런데 무릎 위에 올려놓은 깍지 낀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마누라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손자한테 무슨 일 생겼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예, 왔으면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봐. 이 시간에 말도 없이 와서 왜 그러고 있어? 혹시 준호 어미한테 무슨 일 생겼어? 아니면 애한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잘 있어요. 일단 애들한테 아무 일도 없다는 말에 한시름 놨죠.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한 번도 그런 모습으로 혼자 찾아온 적이 없던 애라 무슨 사달이 나긴 났다고 생각했네요. 그럼 무슨 일이야?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뭐가 죄송해? 무슨 일인데 그래? 어서 말해봐.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여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뭐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사업이 망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순간 멈칫한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들이 5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더니 상황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제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게 화근이었나 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면서도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죠. 얼마나 손해를 본 거니?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혹시 몇 천만 원 정도라면 제가 가진 적금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빚이 3억이 넘어요. 3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이라니. 너무 큰 금액이라 금방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3억? 아니 어떻게 이 일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거래처도 연쇄 부도가 나면서 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됐어요. 은행 대출, 거래처 외상값, 밀린 세금이랑 직원들 월급까지 다 합치니까 3억이 넘어요. 그거 말고도 지인들한테 조금씩 빌린 것도 있는데 그건 다 계산해보지도 못했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죠. 제 아들이, 그 씩씩하던 아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다음 달 25일까지 은행 대출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애 학원비도 이미 3개월치 밀렸고 애 엄마가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걸로 버티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때였어요.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와 중학생 손자였어요. 문을 열어주니 며느리의 얼굴도 아들 못지않게 수척해 보이더군요. 평소에 깔끔하게 화장하고 다니던 며느리가 그날은 퉁퉁 부은 맨얼굴로 왔더라고요. 어머님! 며느린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고개를 푹 숙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일어나. 제가 황급히 일으키려 했지만 며느리는 망부석처럼 앉아 꼼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 이런 부탁드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래선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저희가 너무 급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님뿐이었어요. 저희 친정 오빠한테도 이제 더는 손 벌릴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빌려서 그 집도 저희 때문에 이혼 말까지 오가는 상황이에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평소에 도도하고 당당하던 며느리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며느린 며느리잖아요.
할머니. 이번엔 손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중학교 3학년 손자 녀석의 얼굴도 어두웠죠. 할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집 망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럴 일 없어. 넌 어른들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제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녀석까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나이에 집이 망할까봐 걱정하는 손자를 보게 되다니 참으로 기막히고 원통할 일이었죠. 그때 아들이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집을 좀... 말을 끝맺지 못하는 아들을 보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사는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달라는 거였죠.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흰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아니 어쩌면 저 사람 소송에 휘말려서... 소송이라니.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이랑 월급 밀린 직원들이 소송한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면서 절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에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아직 한참 공부해야 하는데 부모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전과 생기면... 어머님 제발... 며느린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 시름 없이 TV 드라마 보면서 욕이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저에게 바짝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일만 잘 넘어가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제가 정말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모신다고 맹세해요.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 댔는데 사실은 제가 게을렀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했어요. 저희 안방 내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화분도 다 가져오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옆에서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이번 위기만 넘기면 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할게요. 그래서 꼭 이 집보다 훨씬 좋은 집 다시 마련해 드릴게요. 약속 드려요. 제가 오죽 급하면 이러겠어요. 네 어머님. 이 어린애가 요즘 집 걱정된다고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학교도 그만둔다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세 사람이 모두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절하고 애처로운 눈빛들. 특히 손자의 눈빛이 제일 마음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야 하다니. 아이 그러게 이런 일을 왜 애가 알도록 만들어? 여긴 뭐하러 데려오고? 그러자 손자가 펄쩍 뛰며 제 부모 편을 들더군요. 아니에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집에 빚쟁이가 찾아와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도 제가 마음대로 따라온 거고요. 그런 말을 하는 손자가 더욱 안쓰러워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다오. 이렇게 갑자기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네 엄마, 당연히 시간 필요하시죠. 그럼 다음 달 25일이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전에 결정을 해주셔야... 알았다. 이번 주까지만 고민해보마. 제 말을 들은 며느리가 일어서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면목 없어요. 평소에 잘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탁만 드리게 됐네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넌 무슨 죄냐?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는 법이야. 그래도 다들 이겨내고 옛날 얘기하면서 산다. 곧 그렇게 될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심란했죠. 저에게 남은 재산이라곤 약간의 저축과 그 집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눈을 감으며 혼자 남은 저한테 그 집이라도 남겨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팔아야 하다니. 하지만 하나뿐인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고 콩밥을 먹을지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요? 아들네 식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일일 드라마가 끝나고도 한참이 지나 다른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때 조금 전에 보던 드라마의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재산을 아들 내외에게 다 주고 옷가방 하나 덜렁 안고 쫓겨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불쌍한 노인네. 자식 믿고 다 줬다가 거지꼴 됐네.
아이 그러게 아무리 죽는 소리에도 꿈쩍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혀를 찼었는데 그게 남 얘기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혹시 나도 이 집 팔아다 주고 나면 길바닥에서 노숙이나 하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니야, 뭐 요즘 이상한 뉴스랑 드라마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정도로 못돼 먹은 인간들은 아니지. 단지 표현이 서툴 뿐이야. 그렇게 자기 암시를 걸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퍼뜩 정신이 돌아와 혼잣말했죠. 아이고 내가 미쳤나? 자식이 죽게 생겼다는데 뭐 뉴스 타령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다행인 거지. 그러면서도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뿐인 집을 팔아 자식 도와주고 나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집으로 좀 올 수 있겠니? 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들은 제가 집 문제를 결정했다는 걸 알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도착했더군요. 가뜩이나 초췌한 얼굴이 하루 만에 더 수척해졌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잠을 못 잔 모양이었어요. 엄마 결정했다. 너희 위해서 집 팔기로 했어. 엄마! 아들의 눈에 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게 보였어요. 아들이 힘들긴 힘든지 계속 눈물을 보이는 게 너무나 마음 아프더군요. 울지 마라. 너 가장이야. 근데 그렇게 눈물이 많아서 어떡해? 엄마가 도와줄 테니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가족 위해서 살아라. 제 말에 아들이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다행히 집은 내놓자마자 빨리 팔렸어요. 이제 남은 건 제가 집을 떠나는 일이었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입던 옷이 나왔는데 그걸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옷뿐만이 아니었어요.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둔 남편의 물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넥타이, 손목시계, 면도기 하나하나가 더 저에겐 소중한 남편과의 추억이었죠. 여보 미안해요. 나 이제 민수네로 가요. 당신이랑 여기서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내서 난 정말 이 집을 떠나기가 싫었는데 그래도 이사가는 날까진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들네 식구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제가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미안해할 테니까요. 며느리가 부지런히 짐을 싸면서 말했죠. 어머님, 필요한 거 버리지 말고 다 가져가세요. 이거 다 아버님이랑 추억이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베란다에도 공간이 있고 작긴 하지만 빈 방도 있어요. 고맙다. 그래도 어차피 떠난 사람 물건 이젠 다 버려야지. 괜히 자리 차지하게 끌고 다닐 필요 있니? 아니에요. 저희 때문에 이사까지 가시는데 추억이 있는 물건까지 다 버리시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내심 쓸데없는 물건 끌어들인다고 며느리가 질색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고 있던 저는 그런 말이 무척 고맙더라고요. 그동안 차갑게만 느껴졌던 며느리가 그날은 다시 보였죠. 손주 녀석도 따라와서 열심히 짐 싸는 걸 도왔어요. 할머니, 이 화분들 다 가져가실 거죠? 제가 조심히 옮길게요. 그래, 고맙다. 할아버지가 키우던 난초는 특히 조심해서 옮겨줘.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니 이사 준비가 한결 수월했어요. 그렇게 이삿짐이 다 정리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빈집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방. 집이 너무 썰렁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왜 그렇게 무거운지 마치 남편을 그 집에 놔두고 저만 떠나는 것 같은 착각까지 들더군요. 고마웠어. 그동안 우리 가족을 품어줘서. 작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자며 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안방 싹 비워뒀어요. 화장대랑 옷장도 비워놨으니까 어머님 혼자 쓰시기엔 좁진 않을 거예요. 한번 오셔서 보세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는데 왜 안방을 비웠어? 나 작은 방으로도 충분하다.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님을 작은 방에 계시게 하고
제가 발 뻗고 안방을 차지하고 살겠어요. 어서 짐부터 정리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안방을 깔끔하게 정리해뒀더라고요.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고 벽지도 깨끗했죠. 침대는 새로 샀어요. 어머님 허리 안 좋으시다고 해서 좋은 매트리스로 골랐어요. 그리고 이불도 신경 써서 고르긴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불이 많이 낡은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이것저것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안방에 베란다도 딸려 있어서 어머님 화초 키우시기 좋을 거예요. 저기 선반도 미리 만들어뒀어요. 아이고 고맙다. 뭘 이렇게까지 신경 썼어. 뭘요? 당연한 거죠. 앞으로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때 손자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제가 바로 옆방이에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그래, 고맙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며느리가 옆에 앉아 계속 도와줬어요. 옷은 어디에 걸고 이불은 어디에 놓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줬죠. 어머님, 이 사진들은 여기 화장대에 놓을까요? 남편 사진과 가족 사진을 보며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래, 거기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볼 수 있게. 네,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데 저는 저녁 준비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나머진 저랑 천천히 하고 어머님도 저녁 드시기 전까진 좀 쉬세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나가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온종일 이사 돕느라 피곤했을 텐데 그런 티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식탁에 앉았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전에 나물 반찬까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식탁이 꽉 찼더군요. 어머님 갈비찜 좋아하시죠? 한다고 했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너도 계속 이사 돕느라 힘들었을 텐데 뭘 이렇게 많이 했니? 어머님 오신 첫날인데 환영 파티 해야죠. 많이 드세요. 그러더니 밝게 웃는데 제가 그동안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애가 부침성이 없어서 저를 어색해하는 걸 제가 쌀쌀 맞다고 오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위해 성격에도 맞지 않는 노력을 하는 며느리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정말 오랜만에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그제야 혼자 먹던 밥상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매일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동안은 할머니 식사는 하셨는지 혼자 뭐 하시는지 아빠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랑 같이 먹으니 밥맛도 더 좋은 것 같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네요. 그때 숟가락을 들던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빚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래야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어머님, 저도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동안 소홀했던 것도 반성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이 진심으로 들려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 후에 며느리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어머님, 국화차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나, 향이 아주 좋구나. 네, 아무래도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설치실 것 같아서요. 국화차가 심신 안정이랑 숙면에도 좋다고 해서요. 고맙다, 잘 마시마. 저는 세심한 며느리의 배려에 한 번 더 감동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자는 학교 이야기를, 아들은 사업 이야기를, 며느린 저에게 동네 정보를 알려줬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혼자 살 때는 집안에 늘 TV 소리만 들렸는데 온 가족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니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비었던 가슴이 채워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 밤 9시가 넘자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피곤하실 텐데 먼저 주무세요. 낯선 곳이라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래, 고맙다. 너희도 일찍 자거라. 나 도와준다고 피곤했을 테니.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낯선 천장, 낯선 벽지, 모든 게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질 거라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예전 집과는 달랐어요. 고요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아들네 집은 차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아마 2층이라 층수도 낮고 바로 옆에 큰 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든든했죠. 옆방에서는 손자가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서는 아들 부부가 뭔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피곤했던 탓인지 금세 잠이 들었네요. 그런데 한참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목이 말라서였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물을 마시러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아니, 아직 누가 안 자나? 아님 벌써 일어난 건가? 궁금한 마음에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헌데 그때 부엌 옆 작은 방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방으로 쓸 만큼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잡다한 물건을 넣어둘 수 있게 다용도실 용도로 만들어진 방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물을 마시러 가던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왠지 몰래 엿드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 돌아서는데 그때 잔뜩 긴장한 것 같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나는 정말 못하겠어. 며느리가 심하게 떨고 있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왜 이래?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잖아.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짓을 어떻게 해? 웃기지 마. 이제 와서 발뺌하겠다는 거야?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제 2판 4판이라고. 쟤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도 떨려서 벽에 기대야 했죠. 다시 며느리의 숨가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 그럼 너한테 뭐 좋은 방법 있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우리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거 몰라? 서둘러야 해. 몇 시간 후면 아침이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망치로 내려치던지 아니면 산채로. 그 말에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려는 신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만해. 난 못하겠어. 내 손으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며느리가 울부짖듯이 하는 말을 듣자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런 무서운 말을 늘어놓는 게 제 자식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래, 뭐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기야, 제발 우리 다른 방법 찾아보자. 그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야. 돈만 주면 얼마든지 이런 일 해줄 사람 있을 거야. 됐어. 이렇게 시간만 잡아먹어봤자 결심만 더 어려워질 뿐이야.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인데 그까지 두려움 때문에 다 그르치겠다는 거야? 그냥 눈 딱 감고 해치우라니까. 잠깐이면 되잖아.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없어. 우리 계획대로 하려면 이 방법뿐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내 손으로는 못하겠어. 그럼 자기가 해. 뭐? 내가? 이건 처음하고 말이 다르잖아. 네가 할 수 있다고 가만히 있는데 옆구리 먼저 찌른 건 너야. 아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조용히 좀 해. 준호랑 어머님 깨겠어. 애한테 충격 주고 싶어서 그래? 두 사람은 끔찍한 모의를 하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무서운 짓을 벌이려고 하지만 쉽게 용기 내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저를 위험에 빠뜨릴 대화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평생 고생해 키우고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 앞길 열어주려고 한 제 아들이 저를 해치려고 한다는 걸 말이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벽을 짚고선 팔에서도 힘이 빠져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려 온몸의 기운을 다 끌어모아 간신히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도망쳐야 해. 일단 무조건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오직 그 생각뿐이었네요. 옷이나 핸드폰 같은 걸 챙길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자 부엌을 지나 현관으로 가는 길이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죠. 그때 제 눈에 식탁 옆에 걸린 생활비 달력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생활비를 절약하겠다며 주머니가 달린 달력에 매일매일 사용할 현금을 계획해 맞게 넣어둔 것이었어요. 얼른 그중 몇 개의 손을 넣어 10,000원짜리 몇 장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죽여 현관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다행히 그때까지도 두 사람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느라 제 작은 발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다행히 아들네 집이 2층이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도망치면서도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네요.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찬 공기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새벽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그 순간 저는 추위보다 무서움 때문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이 시간에 갈 곳도 없고. 정신 차려보자. 잘 생각해봐. 어쨌든 여기선 멀리 가야 해. 그래서 일단 큰 길로 나섰더니 멀리서 택시가 한 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멈춰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기 일단 시내 쪽으로 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러는 동안에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진정이 되지 않았죠.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조금 전의 상황을 떠올리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집까지 팔아 살려줬는데 그걸로도 부족했단 건가? 그렇다고 나를 죽여서 뭐가 달라져? 아니지. 적금과 보험이 있잖아. 내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도 나오고 예적금도 꽤 되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다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눈 딱 감고 해치우라며 며느리를 재촉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저기 어르신, 어디서 내려드릴까요? 기사가 또 목적지가 어딘지를 묻더군요. 그때 갑자기 고향 친구가 생각났어요. 3년 전에 저처럼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 친구였죠. 그 친구라면 절 기꺼이 받아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향해 친구네 아파트 이름을 말했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5시가 좀 넘어 있었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미안했지만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어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몇 초 후에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나야, 정숙이. 정숙이? 아니,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러더니 곧 문이 열리고 친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죠. 어머나, 정숙아,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친구의 얼굴을 보자 저는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순애야, 이른 시간에 미안하다. 근데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친구는 단박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눈치챘는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일단 들어와. 얘긴 천천히 하고. 친구가 절 안으로 이끌었어요. 온기가 느껴지는 거실에 앉으니 좀 살 것 같더군요. 차 좀 줄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미안하다. 너 자고 있는 거 깨운 거니? 잠은 무슨, 늙어서 그런지 더 자고 싶어도 4시면 말똥말똥해. 그러면서 따뜻한 차를 건네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들네 식구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일, 집을 팔고 이사한 일, 그리고 새벽에 들은 무서운 대화까지. 친구는 얘기를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하더니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민수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 내가 분명히 들었어. 못하겠다는 자기 마누라를 계속 설득하더라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민수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게 말이야.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라고 남편이랑 내가 얼마나... 제가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울먹거리자 친구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분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지내. 민수가 설마 우리 집까지 알아내서 쫓아오기야 하겠니? 그리고 경찰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경찰에 내 아들을 신고하라고? 아무리 아들이라도 네 목숨이 위험하잖아.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죠.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친구는 말없이 한숨만 쉬는 저를 보며 자신도 따라 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내 손으로 벌 주긴 쉬운 게 아니지. 그 일은 좀 천천히 생각하자. 일단 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 너 많이 피곤해 보여. 아닌 게 아니라 전 너무 피곤했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였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 잠시라도 눈을 붙이려는데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와 며느리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치가 떨렸네요. 눈 딱 감고 해치우라고. 잠깐이면 되잖아. 그 말만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아들이 고작 돈 때문에 절 해치려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계속 친구네에 숨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밥을 챙겨주고 이런저런 말로 위로해줬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간 살아온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다 늙어 집도 날리고 아들 내외에게 쫓기며 친구에게 얹혀 지내다니 기가 막혔죠. 친구는 그런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정수가, 계속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순 없잖아.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 말이 맞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없고 용기 내어 신고한다 한들 증거도 없었죠. 그러다 저녁 때 외출했다 돌아온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희 아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대. 뭐? 아까 마트에 갔는데 네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온 거야. 네가 놓고 온 핸드폰으로 민수가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걸어본 모양이더라. 그러더니 나한테도 엄마가 갑자기 실종됐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누가 보면 정말 효심이 지극한 아들인 줄 알겠더라니까.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당연히 절대 모른다고 시침이 뗐지. 그랬더니 아무래도 네가 치매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고 하더라. 온 식구가 잠도 못 자고 이틀 내내 찾아다녔다고. 방법이 그것뿐인 것 같다면서. 뭐야? 아니 이제 하다하다 멀쩡한 날 치매 환자로 만들었다는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리다니. 이제 어쩔 수 없어.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 친구의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습니다. 정수가, 이대로 있다간 정말 민수 말대로 치매 환자 취급받을 거야. 어서 가서 네가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제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결국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친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순애야, 정말 고마워. 저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새삼 그런 친구의 존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경찰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가 계신 걸 아드님이 오해하고 치매에 걸려 집을 나간 걸로 실종 신고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핸드폰을 놓고 왔거든요. 그럼 전화라도 하시지 왜... 그때 친구가 나서서 대신 말했어요. 그건 그 인간들 불러서 조사해 주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실종 신고되어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지금 바로 보호자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라니. 절 죽이려 하며 위험에 몰아넣은 아들이 제 보호자라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 내외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친구는 제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아줬죠.
이제 아들 부부가 도착하면 경찰 앞에서 그간의 일을 모조리 털어놓으며 아들 내외의 음모를 낱낱이 밝힐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었네요. 그런데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안으로 들어서던 아들이 절 보자 재빨리 달려왔어요. 엄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갑자기 그 새벽에 밖에는 왜 나가신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리 가! 나한테 손대지 마!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네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내가 다 알아버렸어! 그러자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뭘 알았다고 이러세요?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던 거예요? 저 학교도 못 가고 할머니 찾으러 다녔어요. 혹시나 어디서 잘못되셨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그런 손자의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자는 아무것도 모를 텐데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눈물이 앞을 가렸죠. 준호야, 넌 나가 있어. 이건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야. 그때 손자 곁에 서 있던 며느리도 저를 향해 다가오며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마치 저를 정말 걱정한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정말 신기할 정도의 연기력이었죠. 연기는 그만둬! 너희가 날 해치려고 했잖아! 제가 큰 소리로 외치자 경찰서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자히 저희에게 쏠렸어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해치려 하다뇨? 경찰관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절 죽이려고 했어요.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에 아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외쳤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 거침없이 말했어요. 너희 둘이 나한테 하려고 했던 짓 다 들었다고! 그래놓고 멀쩡한 날 정신나간 노인네라고 신고해서 모든 일을 무마하려고 들어? 치매? 내가 치매라고? 그 말을 하며 제가 친구를 돌아봤어요. 경찰관님, 제가 증인입니다. 제 친구는 아주 멀쩡해요. 전혀 치매가 아니라고요. 필요하면 병원 진료 받아봐도 됩니다. 어릴 때 일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일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산도 저보다 더 빨리 잘한다고요. 친구가 흥분해서 외치자 경찰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좀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래서 저희는 경찰이 마련해준 자리에 앉아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르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젊은 경찰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제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도와줬죠. 그리고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네, 그런데요. 이사 간 첫날 밤에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제 아들의 범죄를 고발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아팠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를 해치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를 망치로 때리든지 산채로 눈 한번 딱 감으면 금방 끝난다고 며느리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네? 아니 엄마, 그럼 그 말 듣고 집을 나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날 분명히 들었어. 네가 주방 옆 그쪽 방에서 딱 감고 해치우라고 잠깐이면 된다고 준호 엄마 설득했잖아. 너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라는 것도 다 들었다고. 세상에, 그걸 어떻게...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죠. 그때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섰어요. 경찰관님, 이건 다 오해예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제가 며느리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차마 자기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겠는지 더듬거리며 주저했어요. 그때 제 친구가 나서더군요. 경찰관님, 제 친구는 그날 새벽에 혼자 도망쳐서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도망쳤겠어요? 어제 하루 종일 집안에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다고요. 일단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겠네요. 아드님,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대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당황한 듯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러고는 역시나 넋이 반쯤 나간 것 같은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저기 그게 사실 저희가 그날 밤에 가물치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쓰며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선뜻 이해하지 못했죠. 네? 가물치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묻는 경찰에게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밤낚시 갔다가 가물치를 잡아왔어요. 가물치 하나 잡으려고 일주일째 밤낚시를 다녔거든요. 근데 마침 그날 드디어 성공했는데 집사람이 그걸 요리하기 싫어해서.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다 엉망으로 변했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가물치는 무슨 가물치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망치로 머리를 때리던지 산채를 어떻게 하겠다고! 눈만 딱 한 번 감으면 된다고!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라고! 그런데 그 말을 하다 그만 저도 말끝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말하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어디에도 해치려는 상대가 저라는 말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굴리며 계속 그날의 대화를 떠올리려 애쓸 때 갑자기 손자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날 그 얘기 가물치 얘기 맞아요. 이것 좀 보세요. 그러더니 손자가 핸드폰을 열어 동영상 하나를 재생시켰습니다. 잠시 후 어두운 영상 속에서 갑자기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와, 드디어 성공했어. 밤낚시 일주일 만에 대형 가물치를 잡았다고. 이것 봐. 이거면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엄마 몸보신 제대로 되시겠지? 잡아만 오면 자기가 가물치탕으로 알아서 끓인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돼. 난 잡을 순 있지만 죽이는 건 도저히 못한단 말이야. 준호야, 네가 증인이야. 이건 엄마가 잡아오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물고기 손질해서 요리하는 건 너희 엄마 몫이라고. 그러더니 화면에 대고 엄청나게 큰 가물치를 들이밀며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의 웃음소리를 끝으로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손자는 영상을 받은 날짜를 경찰에게 보여주며 말했죠. 경찰 아저씨, 여기 날짜 보세요. 할머니가 놀라서 나가시던 그날이에요. 아빠가 우리 식구 때문에 할머니가 집 팔고 고생하시는 게 마음 아프다고 속상해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침 건강 프로그램에서 가물치가 좋다는 말 들었다면서 낚시 좋아하는 아빠한테 가물치 잡아오라고 했어요. 사실 아빠는 평소에 마음이 약해서 물고기를 낚기만 하지 죽이진 못하고 다 놔주거든요. 근데 엄마가 장담했어요. 잡아만 오면 할머니한테 가물치탕 제대로 끓여드린다고. 손자의 말에 경찰서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이고 있었죠. 그때 제 친구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수가, 내가 못 살아. 어쩐지 이상하다고 했다. 민수같이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였어 맨날 맞고 다니던 애가 무슨... 아이고 내 배꼽이야. 그런 친구의 웃음은 마치 전염이라도 된 듯 경찰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울상을 찍고 있던 손자와 아들 부부에게도 번졌죠. 아니 어머님, 아무리 저희 대화가 살벌했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엄마, 저희 모르게 어디 건물이라도 사놓으신 거예요? 하나뿐인 엄마 집을 제 손으로 팔게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뭘 더 바란다고... 나 참... 순간 저는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아니 차라리 연기가 되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더군요. 지난 이틀간 전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건지 저조차도 제가 이해되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막장 드라마랑 사건 사고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러자 제복 입은 경찰관들도 배를 부여잡고 아예 뒤로 넘어갈 듯 웃어 제꼈어요. 그날 조용한 동네 경찰서는 마치 전염병이라도 걸린 듯 미친 듯이 웃어대는 사람들의 웃음과 신음으로 한참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얼마 후 경찰서를 빠져나오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가물치 때문에 한 대화가 그렇게 무서우셨을 줄은...
얼마나 놀라셨으면 핸드폰이고 지갑이고 다 놓고 그렇게 나가셨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비밀로 하자고 하지 않는 건데. 준호 아범이 말씀드리자고 해도 제가 깜짝 선물로 해드리자고 말렸거든요. 근데 막상 살아서 펄떡펄떡 움직이는 가물치 보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주책이지. 아휴, 그놈의 망할 드라마 때문에 하필 요즘에 보던 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는 거라. 아이, 근데 그 가물치는 어떻게 했니? 잡았니? 아니요,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냥 영양원에 갖다 주고 집으로 내려달라고 했어요. 대신 제가 맛있는 삼계탕 해드릴게요. 가물치는 못 잡아도 생닭은 잘 만지거든요. 그러면서 웃는 며느리를 보고 저도 그만 웃어버렸습니다. 그 뒤를 따라오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제 친구도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웃더군요. 그날 제가 벌인 웃지 못할 그 소동은 나중에도 두고두고 그 경찰서의 전설로 전해지게 됐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 며느리, 그리고 똘똘한 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들은 실패를 교훈 삼아 겸손하게 사업하고 있고, 며느린 절 딸처럼 따르며 챙겨줍니다. 살가운 손자는 매일 저녁 제 방에 자릿기를 떠다주고 필요한 게 없는지 확인하죠. 그리고 요즘도 가끔 생선 요리를 할 때면 며느리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곤 합니다. 어머님, 저 지금부터 생선 손질합니다. 배 가를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그럼 온 가족이 배꼽을 잡고 웃네요. 비록 말도 안 되는 오해로 가족을 고생시키고 망신살이 뻗쳤지만 저는 그 일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오해도 하고 화해도 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족 안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